유동원의 TGIF 시작해 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번 주에 휴가하셨죠? 네. 그러니까요. 오랜만에 뵈는 것 같아요. 정말. 네. 그러면 2주 동안 얘기를 많이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2주가 뭐 길다 길고 짧다 짧지만 시장에서는 정말 많은 일이 있는 또 2주 아니겠습니까? 네. 앞으로도 그렇고요. 네. 어떻습니까? 시장 요새 어떻게 보고 계신지 네. 이야기 풀어주실까요? 네. 자, 지난 2주를 놓고 보면은 많은 분들께서 거의 도망가다시피 하셨었죠. 네. 저는 2주의 휴가를 잠깐 냈지만 네. 어떤 마음으로 휴가를 갔다 왔냐면은 이제부터 돈 벌어야 된다. 오. 예, 올해는 정말 힘들었고 네. 돈 벌기 정말 어려웠고 네. 겨우겨우 방어하는 수준.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운용을 하고 고객의 돈을 운영을 하니까 이번부터 앞으로의 한 6개월 정도가 상당히 선택과 집중을 잘 하면 어떻게 보면 1년 벌 거를 벌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지금까지 왜 이렇게 흘러왔는지에 대한 어떤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또 이제 저희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이 저희 차트부터 네.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이제 S&P 500과 나스닥 지표예요. 계속해서 어쨌든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초 대비해서 26.1% 빠졌었고 나스닥이 34.8%를 빠졌어요. 저희가 이때 6월 달에 바닥을 찍고 올라왔었을 때 네. 이게 이제 반등이 일어났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제 단기적인 반등이 끝났고 네. 이제 하락을 할 수 있고 W자를 만들고 다시 반등하는 듯했지만 또 빠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게 이제 나올 가능성에 있어서는 결국 인플레이션 숫자와 미 연준의 스탠스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저희가 같이 방송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 나오자마자 이게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을 네. 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험악하게 나왔어요. 이 W자를 제대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서 이 전 저점을 깨고 내려왔었잖아요. 네. 이러면서 이제 이게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다라고 많이들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다 던지시는 분들이 참 많았었어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이걸 돌리고 그냥 이제 좀 약간 횡보하는 모습이죠. 네. 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마 그런 장이 11월 초, 그러니까 11월 2일 날 FOMC가 있으니까 네. 그때까지는 아직까지도 다들 긴축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타이밍이에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긴축에 대한 걱정의 수준이 FOMC 있었던 날이 최악이었다. 예. 그리고 그 후 며칠 동안이 최악이었고 지금 보시면은 뭐 그래도 한 몇 주 지났는데 좀 살아났죠. 예, 왜 살아났냐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렇게까지 올리면 큰일 나. 네. 이런 식으로 변해가는 거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시각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네.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미 연준은 금리를 올릴 거야만 계속 보다가 물론 뭐 피벗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기도 했었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거의 미 연준이 원하는 수준의 금리 플러스 알파까지 12월이 되면 된다. 이거를 이제 시각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뭔가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가능성. 그러면 이제 추세도 일방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서 다시 이제 어느 정도 좀 변동성이 있다가 상승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타진하는 구간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 모습을 나스닥이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네. 왜 그러냐면은 전 저점 딱 근처까지 내려왔고요. 맞아요. 나스닥은 그랬어요. 그리고 올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W자가 어느 정도 횡보하는 장을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11월 이후부터 시작해서 아마 내년 4월 정도까지는 제법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지금 대비를 하고 있고, 근데 그 방법에 있어서는 막 굉장히 공격적으로 뭐 레버리지를 일으킨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선택과 집중이죠. 그러니까 뭐가 올라갈 건지. 어느 정도가 가장 마음에 편한지 이제 이런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종목이 30개였다면 네. 15개로 줄이고 20개였다면 10개로 줄이고 좀 압축하는. 압축해서 집중하는 네. 그런 전략을 저희가 지금 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왜 패닉을 하고 있냐면 네. 요 숫자만 보고 있으면은 패닉을 할 수 있죠. 왜냐면 이 빨간 선이 지금까지의 차트거든요. 네. 근데 보면 이제 과거에 뭐 훨씬 긴 기간 동안에 더 많이 빠졌던 적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때와 비교를 하다 보면은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지금부터 앞으로 또 1년 정도, 또 길게는 뭐 1년 반 정도 네. 더 하락장과 네. 고통의 장이 이어지는 게 아니냐 이제 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오고 있어서 네. 뭐 상당히 많은 투자 대가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굉장히 걱정스럽죠. 그렇죠. 네, 저 차트는 엄청 옛날부터네요. 네. 1929년도 있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근데 이거는 28년부터니까 예. 지난 100년이네요. 거의 100년 가까이 되는 기간에 7차례 가장 안 좋았던 장을 그려놓고 네. 지금을 집어넣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비교해야 되는 거는 그럼 정말 진짜 금융위기가 터지냐. 예. 특히 미국의 금융위기가 터질 수 있느냐. 미국의 닥한 버블 붕괴가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느냐. 이런 걸 계산해야 되는데 네. 저희는 그렇게는 보고 있지 않아서 네. 미 연준의 입장에서 아마도 과거 98년도에 아시아 금융위기가 일어났었을 때 금리를 내려줬던 것처럼 이번에도 유럽발 위기에 대한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대한 압력을 미국에다가 지금 던지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의 입장에서도 저희가 볼 때는 금리를 원래 예상했던 3.5% 정도 수준 이상으로 올리는 거에 있어서는 부담을 가지기 시작하는 타이밍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까지 이렇게 주가만 보면 주식으로 네. 보면은 아직 더 많이 하락할 것 같아 보이지만 네. 사실 미국의 이 금융 자산의 손실률로 보시면은 역대 최고입니다. 거의. 네. 예. 그러니까 투자 등 어떻게 본 건가요? 이게 네. 채권입니다. 아, 채권이요. 그러니까 채권 투자 등급 채권인데 1989년부터 22년까지에 보시면 다 위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손실이 날 때도 있었지만 이 정도 손실이 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투자 등급이라고 하면요. 지금 미국의 기업 부채 비율이 GDP의 약 80% 되거든요. 네. 근데 투자 등급이라고 하면은 정말로 작은 그룹의 뭐 회사들이잖아요. 네. 투자 등급이 뭐 그래도 그 전체 80% 칩시다. 그러면은 사실상 이 회사들의 부채 비율은 너무나 낮아요. 근데 네. 손실률이 마이너스 14%까지 났다는 건 다 금리가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회사의 펀드멘탈이 아닌 기준금리의 인상으로 인해서의 손실인 거죠. 그래서 그걸 더해서 봤었을 때 미국의 자꾸 비교를 하는 게 요렇게 차트를 비교하시면은 이제 2008년도나 뭐 2020년도나 이 손실을 놓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픽스드 인컴을 안 집어넣은 거예요. 예. 그렇네요. 채권을 집어넣으면은 네. 역대 최악의 손실입니다. 예. 거의 한 맞아요. 60 거의 뭐 58조 달러가 사라졌다라는 거는 미국의 GDP가 얼마인지 아시죠? 예, 23조 달러. 23조 달러. 예, 그 두 배가 사라졌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와. 생각하면 어마무지한 거죠. 네. 예, 그래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이런 상황에서도 금융시장을 그렇게 엉망으로 만들겠느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미 연준이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다. 자, 지금 현재 금리로 만약에 계속 유지된다고 계산을 하면요. 미 연준이 감당해야 되는 이자 비용만 1조 달러가 늘어납니다. 그렇죠. 1조 달러면 네. GDP의 4% 5%예요.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담이 5% 또 올리면 거기에 또 더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담을 가질 수 있겠느냐. 뭐 일부에서는 전문가들이 내년도에 잘못하면은 달러가 30% 폭락할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근데 네. 그 이유는 그만큼 부채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금리를 이렇게까지 높게 올려놓으면은 감당 가능하겠느냐. 매번 항상 뭐 부채 한도 오면은 막 의회 만나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담이 생길 수가 있고 또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미국에서 나타났던 현상이 신용등급 강등까지 일어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지금 더 안 좋은데 정부 부채 비율은. 근데 왜 지금 신용등급은 훨씬 더 좋으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저희가 볼 때는 금리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감당 가능한 수준까지는 올리는데 그때까지는 어쨌든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를 확 낮춰줘야 되니까 네. 그거를 하지만 네. 이제 그 수준까지 올라왔었을 때는 이제 톤이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인플레이션 숫자가 잡히는 게 중요하지만 이미 저희가 보기에는 잡히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미 연준의 스탠스가 변한다면 여태까지는 지난 한 1년 가까이는 계속해서 금리 올리는 쪽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게 올리는 쪽으로 생각을 해서 왔지만 이제는 9월 21일 날은 5%까지 올리겠네. 근데 그게 아니고 한 4%까지 올리고 끝나겠네. 이렇게 바뀔 수 있다만 하면 시장이 변화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물론 여전히 높은 금리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은 유지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잘 선택을 하셔야죠. 부채 비율이 너무 높은 회사는 투자를 하면 안 되고, 예, 아무리 성장이 있다 하더라도 혹시나 자금 조달이 안 되고 적자인 회사, 이런 회사는 조심하셔야 되고, 대신에 돈을 벌고 있고 수익이 나고 있고 성장을 하고 있고 부채 비율이 낮고 이런 쪽으로 집중을 해놓는 게 요 지금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네. 특히 이제 그 말씀 중에 네. 그 제일 와닿는 거는 그 저번에 점도표 네. 우리가 놀랬잖아요. 근데 그 점도표 수준에서 지금 프라이싱이 조금은 변했지만 많이는 안 변했어요. 네. 비슷한 수준에 더 나쁘게 갔다 비슷하게 와 있는데 이제 앞으로 남은 FOMC에서 이거보다 더 위로 또 뭐 더 위로 이렇게 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점도표 보면 진짜 그 말도 안 되게 확 변했잖아요. 네. 저 사람들 3개월 전에 그려놓은 거 마저 하는 정도인데 그런 서프라이즈가 또 오면 그러면 이제 막 7% 가야 되잖아요. 진짜 막말로. 그럼 못 견딜 것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계산을 해봤어요. 네. 그 레이 달료가 얘기했던 S&P 500이 3,700에서 20% 하락한다. 즉 3,000까지도 네. 볼 수 있다. 이 가능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4.5%에서 6%의 금리 시대를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도 6%를 집어넣고 계산을 해보면 정말 그런 숫자가 나와요. 예, 그래서 진짜 만약에 미 연준이 금리를 6% 이상까지 올렸다. 기준금리 기준으로. 기준금리로.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우여영부영 10년 국채금리도 따라갈 거니까. 네. 왜냐하면 장내금리차 역전이 그럼요. 너무 심하게 네, 되기 네, 때문에. 그러면 그거는 진짜 미국의 어떤 경기 침체가 일어나는 게 뭐 경기 둔화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진짜 정말 금융위기 때처럼 경기 침체로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미 연준의 입장에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만들 이유는 인플레이션을 잡는 부분에 있어서 기대 인플레이션 낮추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그렇게까지 갔었을 때 결국 이번 사이클이 지나고 나면 패권을 잃을 쪽은 미국이 되는 거죠. 중국은 지금 금리를 그렇게 많이 올리고 있지 않잖아요. 네, 오히려 내렸죠. 네.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측 가능한 쪽으로 돈은 흘러가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앞으로 우리가 금리가 3%인데 6%까지 올라갈 거다. 그런데 누가 미국 채권 투자합니까? 그렇죠. 아무도 안 하죠. 이렇게 손실이 나고 있는데 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가치가 사라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예측 가능한 것을 서제스션 해주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채권 가격의 하락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주식이 코로나19 터지기 이전의 시가총액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예, 이 차트를 보고 계시면. 그래서 이것만 보고 있으면은 뭔가 변화가 일어날 만한 타이밍인 건 맞아요. 네, 그렇네요. 네. 딱 저기까지 네. 갔네요.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네. 돌리려면은 말씀하신 대로 네.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금리가 예측보다 낮게 올라가고 끝나야 된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되고요. 네. 그게 아니라 예측만큼 올릴 거다 또는 더 올릴 거다 그러면은 이거 더 깨지고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제가 확신은 없으니까 그래서 부채 비율이 낮은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네. 종목 선별을. 종목사별. 왜냐하면 네. 금리가 더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면 네. 그거는 부채 비율이 낮은 회사는 그건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집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올해가 중간 선거해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중간 선거해가 참 투자하기 어려운 해일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네. 올해는 뭐 여러 가지 악재들이 다 겹치면서 상당히 어려웠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1950년대 중간 선거가 있으면서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로 보면은 네. 상당히 많은 기간 중에서 바닥을 잡았던 시기가 9월 말에서 10월 중순입니다. 네. 예, 보시면은 10월 7일, 10월 3일, 9월 29일, 10월 11일, 10월 9일, 10월 15일이에요. 그래요. 네. 네. 그렇네요. 예. 왜냐하면 중간 선거가 11월 달이니까 딱 그 전까지의 하락이에요. 근데 저런 거 표 만들잖아요. 저거 만들 때는 야 옛날 얘기인데 뭐하러 해? 그런데 저 은근히 맞더라고요. 은근히 아. 맞아요. 네. 예. 나중에 물론 보면. 이렇게 보면은 더 빨리 바닥을 잡았었을 때가 하락률이 훨씬 낮아요. 네. 그리고 빨리 돌립니다. 근데 지금은 어쨌든 안 좋은 해니까. 네. 그래서 보면은 하락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그 이렇게 9월 달 10월 중순까지의 하락을 끝내고 나면
그 다음에 1년 동안에 올라간 폭은 그 하락률을 다 되돌리는 케이스가 다 대부분이었다라는 거고요. 물론 이 부분은 그냥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건데 만약 그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는 그거를 잘 타진을 해봐야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벌써 26% 빠졌고 여기서 만약에 돌리는 게 맞다면 앞으로 한 1년 동안에 이거에 거의 뭐 똑같은 수준 플러스 알파. 그죠? 예를 들어서 33% 빠졌으면 33% 올랐고 19% 빠졌으면 28% 올랐고 뭐 1.5배 정도. 그래서 써놓지는 않으셨네요. 안 알았어요. 나 뭐라고 써준다 계속 봤는데 왜 안 써? 그래서 평균치는 35%입니다. 평균은 35인데 이제까지에 이제까지의 35%.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기대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거는 이제 중간 선거해인데 올해 어쨌든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보면 월별 흐름을 놓고 보면요 상당히 비슷했어요. 중간 선거해의 월별 흐름이 평균이 딱 5월, 6월 달이 가장 안 좋았고요. 우리가 지금 W자 만든다고 했었을 때 5월, 6월에 바닥을 잡았잖아요. 요때. 그 다음에 또 더 안 좋았던 때가 언제죠? 9월. 근데 저번에 기억나세요? 9월 달 되니까 여기저기서 9월은 항상 빠지더라 그런 얘기 하길래 참 별소리들 다 한다 그랬는데 진짜 빠졌어요. 10월 되니까 또 반등을 또 해주고. 그래서 보면 이런 도표는 그냥 저희가 뭐 만족하자고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역사는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여준 달이 10월이었고 그 다음이 11월이었고 12월이었다. 올해 10월, 11월, 12월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수익을 벌어들인다면 가장 좋을 수 있다. 이게 뭐 베어마켓의 랠리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소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가장 너무 많이 빠진 그러니까 적정 가치 대비해서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기분이 드릴게요. 확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S&P 500의 최악의 시나리오로 계산을 했었을 때 저희가 3,500포인트 수준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저점을 봤었을 때 보면 3,580입니다. 요번에 며칠 전에 그 수준 정도가 4.75% 금리를 반영을 하고 S&P 500 컨센서스 이익을 15% 자르고 계산했었을 때의 적정 가치가 그렇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계산상으로는 어쨌든 더 빠지기에는 지금 타이밍에서는 아직 금리가 4.75까지 간 것도 아니고 3.5%에서 10년 국채 금리가 지금 3.8이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은 벌써 왔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은 반영이 됐다. 그럼 혹시나 그것보다 더 낮은 금리에서 고점을 잡을 거라고 예측을 하기 시작한다면 시장은 어떤 톤이 바뀔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 시나리오 이거 저기 그 증권사에서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자체에서 계속 이런 시나리오 계속 보여주셨잖아요. 저희가 어쨌든 뭐 좋습니다. 그 미국에 제 이름 달고 운용을 하니까 지난 3년 동안에 보면은 물론 컨센서스가 뭐 빨리 꺾이거나 늦게 꺾이거나 이런 부분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저희가 운영하는 툴로 하면 S&P 500을 거의 2배에서 2배 한 반 정도 연간 아웃퍼포먼스가 나오거든요. 달러 텀으로. 그러니까 뭐 원화 수익률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무튼 이 모델은 저희는 뭐 굉장히 저희가 의지를 하면서 쓰고 있는 거죠. 이거 여러 번 보여주셔서 저도 이제 익숙합니다. 시나리오. 제가 모겐스탠리 있을 때 저희가 만들었던 거고요. 여러 지표들도 좀 시그널을 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선 근데 이제 결국 뭔가 바뀌려면 톤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바뀌는 가장 핵심 포인트는 금리. 근데 그 금리를 예측해 주는 게 인플레이션. 그래서 인플레이션과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거고 여전히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오거나 막 제조업 액티비티가 좋게 나오면 이거는 경기가 너무 핫하다. 그래서 미 연준이 계속 금리를 올릴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좀 안 좋으면 오히려 이제 금리를 더 이상 못 올린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고용 시장을 보시면은 뭐 여전히 너무나 튼튼해요. 그래서 실업 청구권자 수도 그렇고 실업률도 그렇고 어쨌든 고용 지표가 조금씩 나빠지긴 하지만 그 속도가 아직까지 미 연준이 계속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쪽으로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은 이해를 해야 되겠고요. 자, 그렇지만 그 전에 이제
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했던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을 놓고 봤었을 때는 상당 부분 해소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 근데 또 뭐 요즘에 또 자꾸 또 유가가 자꾸 올라가니까 네. 또 걱정을 하긴 하죠. 감산 이슈도 예. 있고. 네. 어쨌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있는데 네. 복합적인데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앞으로 12개월을 놓고 봤었을 땐 이 오렌지 박스권 안에 원자재 가격이 밴드가 만들어질 거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 숫자만 나오더라도 저희가 볼 때는 상당 부분의 인플레이션이 올라갔던 부분은 해소가 될 거다.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 때문에 네. 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저게 있습니다. 원자재 인덱스인가요? 네, CRB 인덱스라고 네. 해서 예. 원자재 21개를 아. 포함해서 항상 예. 저희가 보는 인덱스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이 인플레이션을 제일 먼저 자극했던 게 미중 무역 전쟁이잖아요. 네. 그게 이제 상해에서 LA로 가는 이제 프라이트 레이트, 그러니까 운송 비용이죠. 네. 예. 과거에도 무역 전쟁 일어났을 때 계속 높게 올라갔다고 치시면 네. 이제는 뭐 그런 건 다 사라졌죠. 예. 이제는 뭐 그 이유가 상해에서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물량이 줄었을 수도 있고 그거는 안 만들었어. 그럴 수도 있고 네. 어쨌든 그렇다라는 것은 다른 쪽에서 갖고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결국 그 공급망 차질에 의한 문제점이 인플레이션으로 자극했던 것들은 보통 1년이 지나면 해소가 돼요. 좀 해결이 됐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유럽에 나타나는 인플레이션 예, 예. 이게 가스 때문이잖아요. 예, 예, 예. 근데 그것도 이제 보시면은 이제 가스의 공급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아마 한 몇 개월 지나면 그것들이 다 바뀌게 될 겁니다. 네. 많은 분들이 뭐 비축유가 지금 90%까지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비축가스가 사실 그게 앞으로 공급으로 따지면은 러시아에서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부분도 많이 해소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한 그 의존도가 예. 이미 줄어들고 있다. 엄청나게 빠르게 줄어들고 네. 있고 앞으로 1년 안에는 거의 정상화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미국에서 공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길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인플레이션, 이제 공급망 차질 부분, 원자재 가격 네. 이 부분은 정상 궤도로 가기 시작했다라는 네. 게 맞고요. 네. 그러면 이제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 주거비잖아요. 네. 저희가.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여기는 못 갖고 왔는데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주거비는 주택 가격을 따라가요. 레깅입니다. 네. 주택 가격이 확 치고 올라가면은 주거비 인플레이션이 따라 올라가고요. 네. 그리고 주택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좀 더 올라가다가 떨어져요. 네. 지금 딱 그 시기예요. 고점이 주택 가격 상승률이 20%를 찍었고 지금 이제 11%대로 떨어졌어요. 계속 떨어지고 네. 있거든요. 이거를 왼쪽 차트로 집어넣고 오른쪽 차트를 주거 비용으로 네. 했었을 때 고점이 6%대예요. 네. 이쪽은 20%대지만. 그래서 6% 지금 6.25거든요. 이게 네. 고점이라는 거고. 지금 딱 그 순간이라 그 이거죠. 이거 순간에서- 내려오고 이거 올라가고. 예, 그래서 네. 그 고점을 찍었고 네. 여기서부터 더 올라가기보다는 이제 내려옵시다. 이렇게 이제 내려오기 시작할 거다는 거죠. 앞으로 몇 개월 뒤부터. CPI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40% 가 높아서, 넘어요. 코어도 30%쯤 네. 되죠. 예, 30%가 넘습니다. 네. 35%, 46% 이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네. 가장 중요한 인플레이션 세 가지 요소 중에서 두 가지는 해결이 되어 가고 있고 네. 마지막 남은 주거비까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미 금리가 예. 그걸 해결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네. 예, 주택 가격의 상승률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 주거 비용의 상승률도 이제 떨어지기 시작할 거고 아마 3% 수준으로 수렴하는 구간이 앞으로 12개월 동안 나올 거다라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제일 걱정되는 게 고용이네요. 오늘 금요일에 나오는. 네, 그래서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저희가 생각할 때 미 연준이 얘기하고 있는 금리 수준보다 낮아지는 시기는 내년 초니까 네. 네. 언젠가는 바뀔 건데 그게 지금이냐 내년 3월의 사이냐라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미 우리가 4.75까지 예측을 해놨다면 네. 금리를 그것까지 반영을 해놓고 봤다면 시장은 뉴스에 환호하지 뉴스에 실망을 하고 빠지지는 네. 않을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가 기회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미 미래 인플레이션 예측치는 다 2%대 초반으로 내려왔어요. 예, 이거 확실하게 떨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미 연준도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기준금리가 3%예요. 4.75가 아닙니다. 네. 그걸 보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기준금리 자체는 3%입니다. 그래서 11월 달이 돼야지 우리가 예측하는 3.5% 한계치를 더 올라가는 일시적으로라도 네. 그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톤이 확실히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더 낮기 때문에 굳이 말을 바꾸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 오늘 본부장님이랑 얘기하면서 좀 이게 마음이 정말 제가 네. 그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사실 뒤에 이 표들 보니까 이게 네. 듣고 싶은 얘기가 더 많은데 그런데 시간이 시간이 없죠. 맞습니다. 저 네. 하나만 얘기할게요. 네네. 빠르게. 왜냐면 빠르게. 빠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네. 결국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예요. 아, 예, 예. 이게 저희가 수익률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고 또 앞으로 6개월 동안에 뭐 반짝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네, 수익을 네. 낼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여기 가장 핵심 포인트는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긴 떨어지지만 더 높으니까 네.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종목이나 업종을 선택하자. 네. 네, 그래서 이 포트를 구성을 해 놓으시면 네, 괜찮은 수익을 올지 다음 않을까. 주에 요 얘기 좀 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포트를 마지막으로 네. 오늘 인사 나눌게요. 이동건 본부장님이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